오늘날 우리는 음모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루머와 가짜뉴스라는 자매품과 함께 말이죠.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사건의 원인과 숨겨진 연관성이 무엇인지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음모론이 각광받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음모론이 주는 베네핏과 쓰임새가 어떠한지, 그리고 음모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 책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세문단 요약은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기대는 종종 현실과 부딪히죠. 행동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 기대에 현실이 못 미칠 때, 즉 기대와 현실의 간극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많은 경우 인간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의 원인을 찾고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고통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원인과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내가 겪는 고통이 정당하지 않고 책임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길게 끌릴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이 원인 모를 고통의 지속은 재차 우리를 괴롭게 하죠. 이런 류의 고통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착한 사람의 불행입니다. 선하게 살아온 사람은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 게 옳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권선징악. 사람들은 이 테마를 심파로 느끼곤 해도 내심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접하는 소식들 중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 경감된 심판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되려 면죄되고 보상받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착한 나의 불행과 악한 그들의 행복,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설명되지 않고 책임자가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는 우리로 세 가지 종류의 고통을 줍니다. 인지적, 감정적, 도덕적 고통입니다. 인지적 고통은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서 일어나는 인지부조와 공란으로 적힌 책임자 명단, 나에게 고통이 찾아온 원인의 미규명 같은 게 있습니다. 감정적 고통은 현실을 겪으며 받은 상처와 손상된 자긍심이 있고요. 도덕적 고통으로는 결과를 보며 어쩌면 그들이 옳았고 내가 악인이 아니었을까? 라는 자책과 오명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인과 의미를 알 수 없는 고통인 착한 자신의 불행과 악한 그들의 행복을 대대로 겪어왔습니다. 불공정, 불평등, 부정의 같은 것들이죠. 인류의 이 집단적인 고통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대표적인 수단은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 종교가 있죠. 종교가 핵심이었던 시대에는 선한 신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선하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의로운 사람이 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죄인들이 상을 받기도 했죠. 신의 존재에도 모순되는 현실에 고통받는 신자들에게 종교는 신정론이라는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현실은 조금 그럴진 모르지만 미래 또는 내세에는 이 땅에서 하신 선한 일들로 보상을 받으실 겁니다. 신의 계획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신은 당신이 의롭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저 악한 자들이 행한 대로 고통받는 때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같은 대답이었죠. 종교의 힘이 약해져 온 이후로는 자기개발과 정치 이데올로기가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두 가지는 각각 나 자신 또는 사회체계가 고통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나를 더 개발하거나 사회를 변화시키라는 해결책을 제시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겪는 불공정, 불평등, 부정의 같은 부조리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종교도 자기개발도 정치 사상도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유로운 정보가 넘치면서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해석 장애가 생겼습니다. 전문가나 정부의 공식 설명보다 사이버렉 하나 검증 안 된 비권위자의 말을 더 믿는 경우가 생기고 늘었죠. 또한 어떤 결과를 불러온 사건의 원인이나 숨겨진 연관성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인과성의 위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넘치는 정보는 세계 최고의 인물부터 SNS 속 사람까지 비교를 가능하게 해서 사람들을 더 위축되게 하고 자존감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보의 과잉은 고통의 방정식에서 기대를 높이고 현실을 더욱 비참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누려야 마땅한 권리와 원하는 상태의 기준은 끝없이 올라가는데 현실은 더 불만족스럽고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않고 불평등하다고 여기게 된 거죠. 사람들은 고통을 통해 동기를 부여받기는커녕 절망, 냉소, 체념, 적개심 등을 가졌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르상티망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관리하는 우두머리가 없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음지에서 솟아오른 것, 그것이 바로 음모론이라는 겁니다. 음모론은 분명 흥밋거리라는 측면과 부정적인 낙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뉴스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보면 가볍게 소비되는 음모론을 볼 수 있죠. 동시에 제가 어떤 사실을 말했는데 그거 음모론인데 크크크라는 반응은 저를 비합리적인 사실을 믿는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음모론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 속에만 나올 법한 음모들이 사실로 밝혀졌고 음모론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음모론이 고통을 해결해주는 경험을 일부 한 것입니다. 음모론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의 원인을 권력 유지나 획득을 목적으로 비밀스럽게 진행하는 집합행동인 음모에서 찾고 탐구하고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음모론은 비밀스러운 음모 집단을 어떤 사건의 원인으로 돌리면서 근거를 연결시켜서 그 사건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밀스러운 배후 세력의 행동은 증거가 사실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음모론은 기대와 현실의 간극에 대한 상상적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인과 의미가 설명되지 못하는 고통, 즉 착한 나의 불행과 악한 저 사람의 행복은 인지, 감정, 도덕 측면에서 세 가지 고통을 낳았습니다. 음모론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엄청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인지적으로 음모론은 책임 소재를 음모 집단에 전가하면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과 의미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인지부조화가 해소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감정적 상처와 손상된 자긍심이 치유됩니다. 누명이 풀렸으니까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한 우리를 핍박하는 악한 저들을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고통의 도덕적 의미를 남기는 거죠. 감정적 도덕적 측면에서의 효능은 앞서 말씀드린 르상티망을 누그러뜨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모론은 분명 사람들의 인지적, 감정적, 도덕적 고통을 해결해줍니다. 하지만 고통의 내용은 개개인마다 다르죠. 특히 사회적 계층에 따라 다릅니다.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더의 고통이 다르고 이에 따라 선호하는 음모론이 다릅니다. 기득권자는 현재 좋은 특권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겪는 고통은 죄의식과 추락에 대한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죠.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권리와 그것을 누릴 자격을 정당화하는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 아웃사이더는 미래에는 긍정적이겠지만 현재로선 나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고통은 현세 내에서 불평등하게 분배된 개개인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정의 구현처럼 미래에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필요로 하죠. 기득권자와 아웃사이더가 선호하는 음모론은 각기 다릅니다. 이 두 경쟁 집단은 각각의 입장에 맞는 음모론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죠. 기득권자는 현상 유지와 지배를 위한 통치의 음모론을, 아웃사이더는 현 상태의 변화와 구원을 위한 저항의 음모론을 내세웁니다. 통치의 음모론은 자신의 책임과 위기의 책임을 희생양인 음모 집단에 전가해서 통치를 수월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적의 이미지를 사악하고 교활한 것으로 조작해서 자신들의 지배와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만들죠. 이로써 내부의 우리 이미지와 일체감을 만들어서 불만을 약화시킵니다. 통치의 음모론의 희생양은 보통 아웃사이더이고 대표적인 희생양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저항의 음모론은 기득권자를 음모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하면서 아웃사이더에게 사악한 것을 제거해야 할 당위와 사명을 부여합니다. 아웃사이더는 사회적 배제, 착취와 폭력 속에서 침묵하는 듯한 공공영역을 보며 무력해진 참이었죠. 거기에 각종 권력이 집중되는 걸 바라보며 르상티망이 커졌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하나의 현상에 대해 두 경쟁 집단은 자기에게 유리한 판을 짜기 위해 각각의 음모론을 활용합니다. 에이즈 음모론을 예로 들어보죠. 에이즈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사회가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게이와 아프리카계 서구인들은 질병의 유포자로 지목되었고 배척받았습니다. 아웃사이더였던 이들은 HIV가 인간이 만들어낸 바이러스로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고 특별한 목적으로 발명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저항의 음모론을 펼쳤습니다. 자신들을 없애기 위해 그들이 벌인 짓이라고 말이죠. 반면 기득권을 가진 주류 사회는 주변 집단인 게이와 아프리카계 서구인들을 에이즈의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에이즈의 발생과 전파가 이들을 통해서였다고 말이죠. 지목된 희생양과 거리두기를 하면 사회적 혼란을 다스릴 수 있죠. 질병의 원인을 안다고 생각함으로써 사람들은 안도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음모론은 억압의 망치이면서 약자의 무기로도 사용이 됩니다. 어느 한쪽의 전유물이 아니죠. 동시에 통치를 위해 아웃사이더의 힘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특권층을 위해 노동자들이 시위하는 모습, 가진 게 없는 부류가 도리어 있는 자들을 위한 정당에게 투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기득권자가 스스로를 서민들의 편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불만과 분노를 기득권자의 적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음모론이 대립하는 양쪽의 도구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음모론이 가진 보편적인 형식 7가지 때문입니다.
이 7가지 형식을 힘입어서 음모론은 3가지 정치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그 3가지는 비판 면역 전략, 악마 만들기, 희생자 되기입니다. 비판 면역 전략은 제기된 비판의 정당성을 훼손함으로써 맞대응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음모론자로 부르는 방법이 있죠. 이런 낙인 찍기를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혹에 대해 설명하게 만듭니다. 드라마 피노키오에서 이종석 씨가 비슷한 상황에 처하죠. 시험지를 훔친 것으로 소문이 난 이종석에게 선생님은 반성문을 쓰라고 지시합니다. 소문은 소문의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면서요. 이종석은 그 자리에서 그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만들며 논리를 회파합니다. 직관적인 낙인은 그 사람을 공적 영역에서 권리를 박탈하며 수세로 내몹니다. 칼 로브는 당신이 설명해야 한다면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판 면역 전략으로는 역으로 질문을 해서 프레임의 변화를 이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질문으로는 질문의 의도를 묻거나 억양, 표현, 태도를 문제 삼거나 의혹 제기자의 전문성을 트집 잡는 것이죠. 흔히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악마 만들기는 적의 힘을 과장해서 그들을 악마로 낙인 찍고 비인간으로 묘사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대립하는 정치 집단이라면 누구나 상대에게 쓰는 방식이죠. 적을 악마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위는 희생자로 바뀝니다. 즉, 자신의 지위를 희생자로 바꾸기 위해 악마로 만들 수도 있다는 의미죠. 악마 만들기가 주는 혜택은 상당합니다. 희생자 또는 희생자를 변호하는 지위로 바꾼 세력의 정당성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자로 느끼는 사람들에게 우리의식을 부여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죠. 희생자 되기는 부정적 의미든 긍정적 의미든 자신을 희생자로 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의미든 상관없는 이유는 이 시대에서 희생자 되기가 주는 정치적 혜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희생자를 혐오하면서도 희생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 지위를 인정해줍니다. 이로써 희생자에게 난 무엇을 겪은 사람이다 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부여하고요. 극한 상황을 겪은 사람의 아우라처럼 그들의 위신을 높여줍니다. 또한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은 사람에게 그 정도 잘못으로 비난할 수 없다며 공격을 무효화시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차 말씀드리자면 악마 만들기와 희생자 되기는 정치 전략으로서 쓰입니다. 정치 전략, 쉽게 말해 편가르기는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심리에 MSG를 넣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다른 사람의 욕심에 의해 그 본질이 왜곡되는 거죠. 음모론의 3가지 정치 전략의 기본 재료는 앞서 말씀드린 르상티망입니다. 르상티망은 절망, 냉소, 체념 등을 담은 적개심입니다. 부당함과 부정의를 바로잡으려는 서민의 감정이죠. 또한 지배자를 시기하는 약자들의 복수심이자 사회 변동의 동력 또는 사회 지위 경쟁의 동력이었습니다. 책임 소재가 기득권자에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음모론의 정치 전략으로 인해 르상티망은 자신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약한 자들에게 향했습니다. 외국인이나 소수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이죠. 이들이 대한민국을 테러리스트의 소굴로 만들 거라느니 이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느니 말이죠. 음모론으로 인해 사람들은 르상티망을 무차별적으로 난사를 합니다. 르상티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책임자와 죄인을 필사적으로 찾으려 하면서 안건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를 하는 공론장이 비어버렸죠. 또한 지배자들을 향한 분노여야 했을 것이 도리어 기존 질서를 더 굳히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르상티망이 음모론이라는 대운하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거죠. 음모론은 결국 간극으로 생긴 르상티망을 정치적으로 착취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크게 2가지 위기가 발생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책임의 위기입니다. 음모론을 통해 민주주의 자체가 공격받습니다. 민주주의 내의 과정을 조작하거나 국민 주권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하는 조율된 행동과 방관을 통해서죠. 앞서 말씀드린 해석장애와 인과성의 위기는 음모론이 힘을 얻은 배경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책임, 즉 중요한 결정이 어디서 내려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게 되었죠. 책임자는 온데간데 없고 책임만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음모론에 대해 가진 선입견과 낙인이 더 확실해집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음모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바른 질문에 대한 잘못된 답변이라고요. 음모론은 올바른 문제제기입니다. 에이즈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금융위기는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는가? 중립성을 지켜야 할 기관이 그것을 해친 게 사실인가? 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그런데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특히 정치 전략으로 질문을 대하는 사람들이 내린 답변이 그렇죠. 이 답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겪는 인지적, 감정적, 도덕적 고통을 해소해주기 때문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음모론을 믿지 않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포기를 암시하지는 않습니다. 음모론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가 필요하죠. 이는 음모론에 찍힌 부당한 낙인을 지워내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음모론에 내재된 위험성과 비정상적인 모습을 경계하면서도 비판의 잠재력과 음모론의 쓸모를 인정하는 거죠. 이를 통해 올바른 질문과 잘못된 답변을 구분해내는 작업을 합니다. 또한 책임윤리가의 자세를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는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음모론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타인과 사회의 역할만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는 책임,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물과 자기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는 균형 감각, 이런 책임윤리가로 살겠다는 열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되는 부류는 신념이 고집을 넘어 근본주의적 독단이 된 신념윤리가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평균적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부정합니다. 결국 결과에 대한 책임 전가와 회피만 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극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극적 관점은 현실에 불가피한 고통이 있음을 나와 타인의 차이만이 아니라 공통점도 보는 입장입니다. 반대되는 관점, 즉 음모론으로 빠지게 되는 관점은 악마적 관점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물론 이 비극적 관점을 숙명으로 여기며 손을 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과거지향적으로 인과적 책임을 묻는 죄와 현재, 미래지향적으로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책임을 묻는 정치적 책임을 구분해야 하죠. 요 세 가지를 통해 올바른 질문과 잘못된 답변을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저자는 기대합니다. 음모론과 의혹, 루머, 가짜뉴스 등을 여기저기서 접할 수 있는 시대. 저는 그 시대에 사는 우리가 바로 앞에 닥친 고통에 일일비하는 걸 줄이고 중심을 꽉 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음모론의 시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